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이제 올해 4회째 공개방송 돈 없는 청년들의 자산관리라는 주제로 4년째 방송을 이어오고 있어요. 오늘은 백정선 대표님을 모시고 청년의 부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오늘 주제가 빚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제3자에게 지고 있는 금전적인 그런 부담, 현재 능력을 뛰어넘어서 살 수 있게 해주는 게 빚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한테 이제 꿀리지 않게 자신의 미래를 자꾸 땡겨다 쓰니까 어느 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그 다음부터 공포가 찾아와요. 그 공포가 빚은 누적이 되거든요. 누적되는 빚이 나를 억누르기 시작해서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에 자살한 사람 되게 많아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가장 젊은 사람들로 표현하기 제일 좋은 80년대생, 90년대생, 2000년대생까지 이분들을 밀레니얼 세대라고 일컬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사회 진출하는 시점인 2008년 그리고 2020년 이때 취업하려고 했더니 사회생활 첫 시작부터 빚을 안 질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 소득이 있어야지 빚을 안 지죠. 소득이 없으니까 급한 대로 신용카드, 그다음에 급한 대로 알바해서 막 이렇게 메꾸는데도 학자금 대출 나한테 물려 있으니까 감당할 수 없고 부모님하고 같이 살 수 없는 형편에 지방에 있다가 서울로 온 경우는 지금 당장 거주해야 될 그런 원룸이건 이런 데 들어가더라도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어야 되죠. 그런 것들이 다 힘드니까 처음부터 희망을 잃어버린 상태에 출발한다는 게 정말 지금은 안타까운 거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상당수의 그런 사람들이지만 결혼 머릿속에 생각할 수도 없다는 거죠. 내 집 마련? 그건 남의 얘기라는 거죠. 하루하루 살기도 바쁜데 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건 우리나라 사회에 너무 안타깝고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빚이라는 것에 어떻게 이겨낼 것이냐. 또 하나 신자유주의 세상 사회 속에서 사는 세상이거든요. 지금 현실은 빚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 빚이라고 하는 게 대출로 우리가 알고 있는 대출부터 시작해서 젊은 사람들은 학자금 대출이 되게 많더라고요. 또 사회 처음 진출하는 사람들이 멋모르고 할부를 하는데 우리나라 성인의 약 90% 이상이 할부를 경험한 적이 있대요. 할부는 무조건 이용한다는 거죠. 근데 이 할부가 빚으로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카드론, 현금 서비스, 여러 가지 빚들이 또 있죠. 빚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신용카드 결제, 휴대폰 요금, 그다음 휴대폰 할부금 이런 것들이 전부 빚이거든요. 빚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빚이라는 터널에 들어가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가다 보면 점점 깊이 들어가면 희망이 보이지 않으니까 자기 목숨을 끊어버리는 거죠. 이 빚이 찾아왔을 때 고민이 몇 가지 좀 있을 것 같아요. 남들만큼은 좀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정도로 살았는데 빚을 졌다는 거예요. 빚은 구조라는 게 있어요. 빚이 금액이 큰 것보다 더 나쁜 건 구조예요. 예를 들면 가처분 소득 대비 빚의 비율이라는 거예요. 주거비용, 식비 다 나가고 나서 나머지를 내가 마음껏 쓸 수 있는 돈이 가처분 소득인데 이 가처분 소득보다 빚이 훨씬 많으면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아예 없다는 거예요. 이 구조가 위험하다는 게 그거죠. 그리고 이자율이 너무 높다. 자산 가치가 증가하는 속도에 비해서 내 소득의 증가 속도는 굉장히 더뎌요. 즉 부동산 가격 상승하는 거하고 물가 상승하고 내 소득 상승하고 갭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제가 직장 생활 처음 했을 때가 1987년인데 그때 집 한 채 사는데 3천만 원밖에 안 들었거든요. 지금 강남에 좋은 집을 살려면 얼마예요? 최소 20억이에요. 15억은 작은 평수고 국민주택 규모라고 일컫는 84제곱미터 이상이 살려면 20억이에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내가 버는 돈에서 세금을 왜 이렇게 많이 떼가는지 우리가 모르는 준조세가 되게 많아요. 돈을 모으려고 해도 이자율이 너무 낮아요. 내 집 마련하는데 제가 직장 생활할 때는 7년이면 내 집 마련을 했어요. 월급의 약 한 40%만 저축을 해도 7년이면 내 집 마련을 했다고요. 왜냐하면 그때 이자율이 7%에서 많게는 14%가 줬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자율이 몇 %예요? 2%예요. 세금 떼고 나면 0.5%라는 거거든요. 그냥 1% 받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1%로 내가 매달 100만 원씩 저축한다 그러면 1년이면 1200만 원, 10년이면 1억 2천만 원, 20년이면 2억 4천만 원, 30년이면 3억 6천만 원인데 거기에 1% 이자를 붙였을 때는 몇 년 걸릴까요? 72년 걸려요. 내가 모은 돈의 2배가 되는 데는 72년 걸리거든요. 72년 동안 열심히 모아야 변두리의 집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결혼 문제예요. 결혼이라고 하는 게 남들만큼 꼭 해야 된다는 생각이 많거든요.
우리의 한 번뿐인 결혼인데 친구들 불러야 되는데 혼수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체면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빚의 원인 중에 하나가 결혼에 상당히 많이 빚을 지는 경우가 많고 제가 이 얘기를 좀 첫 번째 1부에 마무리 좀 할까 하는데요. 부모님의 빚을 같이 짊어질 것이냐 그렇다면 부모님의 빚과 관계를 정리할 것이냐 어떡할까요? 제가 최근에 이제 또 한 번의 사업을 하다가 실패해서 빚이 좀 생겼는데 딸아이에게 급해서 돈을 빌려달라고 그랬어요. 그때 제 딸아이가 자기가 줄 수 있는 한도 이거라 그러면서 저한테 1,000만 원을 줬어요. 그 이후에 제 딸아이에게 절대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안 하는데 제 딸아이도 그걸로 저에게 빚에 대한 관계를 청산하는 걸 봤는데 훨씬 더 현명하다고 봐요. 아빠 문제는 아빠 스스로 해결해야 돼요. 딸아이가 같이 해결하겠다, 아들이 해결하겠다. 그 순간 가족 전체가 빚으로 전염이 된다는 거예요. 빚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좀 지을까 하는데요. 가장 첫 번째는 우리에게 빚지게 하는 환경이 너무 많고 그 중에 상당수는 부모로부터 나에게 넘어오는 빚들이 있어요. 그리고 내 스스로 빚을 질 수밖에 없는 사회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 빚 문제를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은 내 위주예요. 내 인생 중심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자기가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것들을 그 자존감, 자기만의 자존감을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1부 이것으로 마치고요. 이어서 부품 프로젝트의 그 노래를 들으면서 잠시 쉬고 조금 이따 다시 뵐게요. 네, 2부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얘기가 이제 청년들의 주거 문제일 거예요. 주거동산 문제인데 요즘 가장 화두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연끌 대출, 싹끌 대출 이런 표현을 쓰죠. 영혼까지 끌어다 쓰는 대출. 내가 그 대출 받을 수 있는 모든 대출을 다 싹싹 긁어서 받는다. 연끌 대출과 싹끌 대출을 왜 할까요? 이것도 30대, 40대가 좀 많이 하거든요. 돈이 너무 없어요. 돈이 너무 없어서. 돈도 없는데 욕심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밀레니얼 세대의 특성 중에 하나가 스마트 기기에 능하고 경험 소비를 되게 중요한다. 대한민국에서 부모들이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하건 사회 진출하건 첫 번째 요구하는 게 돈을 모아라. 왜냐하면 열심히 모아야지 집을 살 수 있다. 근데 그 부모 세대가 누구냐면 베이비 붐 세대예요. 이분들은 직장 생활을 할 때 취업하는 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녀가 취업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직장 생활할 때는 월급 받아서 그 돈을 은행에 적금에 넣어놓으면 이자가 팡팡 붙으니까 적금만 넣어놓으면 되지 뭘 고민하냐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살다가 아까 얘기했지만 내 집 마련인데 72년 걸린다니까요. 이 사람들을 믿고 살고 하다 보니까 안 되겠어서 그냥 욜로로 살기로 했었어요. 네, 맞아요. 그 하루하루 즐기면서 욜로로 살았어요. 되게 비싼 것들 드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수입과 상관없이. 최근 들어서 갑자기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청년들이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그 청년들 중에 강남의 아파트를 과감하게 저지른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2018년 10월부터 12월 사이에 이때 학교 다니면서 경영학을 전공했던 애들 중에서 NPV라는 거를 순현재 가치라고 순자산 현재 가치라고 하는 걸 계산해서 지금 현재 가치가 나중에 볼 때 이게 그대로 유지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해본 거죠. 그다음에 학교 다니면서 공부했던 현재의 부동산 가격이 그대로 유지될 것이냐 떨어질 것이냐에 대한 계산을 했을 때 이게 떨어져도 어느 정도까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을 계산하는 방식을 MDD 방식이라고 해요. MDD 방식으로 계산해 보니까 이 집값이 안 떨어질 거라고 떨어져봐야 이 정도밖에 안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과감하게 강남에 집을 사기 시작하는데 그게 2018년 11월 12월에 정부에서 부동산 규제책을 내놓으면서 청년들이 지금 집을 안 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서 30대가 2018년부터 2019년에 우리나라 강남 상부 아파트의 약 30%를 30대가 샀어요. 근데 그때 영혼까지 끌어다 되는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산 거죠. 2019년 내내 2020년까지 내내 집값이 계속 올라가요. 한 번도 안 쉬고. 그런데 그 돈은 없는데 뭔가 고민을 하고 있던 청년들이 주식시장을 살짝 쳐다본 거예요. 주식시장을 쳐다보니까 주식이 계속 오르는 거 오를 것 같은데 미국하고 중국하고 미중 분쟁 때문에 자꾸 이게 주가가 머물러 있으니까 사볼까라고 했는데 똑같은 방식으로 NPV를 계산해보고 해보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 2020년 2월달부터 외국인이 팔기 시작하는 2020년 3월 15일 정도 가니까 주가가 최저 바닥인 1430포인트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주식 투자를 하고 있던 기존 플레이어들하고 그 다음에 이 20대에서 40대 사이에 이 청년들이 동학개미 혁명군으로 뛰어들어요. 그러면서 이 두 사람들이 파고들면서 주가를 쫙 끌어올려서 순간에 2400포인트까지 끌어올려 버렸어요.
그랬던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 자기가 롤러로 살기에는 너무 미래가 답답한 거예요. 서울하고 수도권 지도인데 빨간 게 정부에서 규제 지역이라고 일컬어지는 지역이고 여기가 조정 지역이에요.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전 실패했다고 그러는데 22번에 걸쳐서 부동산 정책을 발표를 해요. 전부 규제예요. 한 번도 부동산에 대한 뭐 다른 호혜책을 내는 게 아니라 계속 규제만 했어요. 규제를 하면서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강남 3구에 처음에 청년들이 샀잖아요. 강남 3구에서 그 다음에 마영송으로 옮겨요. 마영송이 어딜까요? 용산 성동. 마영성이 강남 3구보다는 조금 집이 쌌어요. 그래서 마영성으로 갔어요. 근데 마영성이 이게 또 15호까지 올라가 버렸어요. 마영성도.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노도강이 어딜까요? 원원구 도봉구 강북구. 네, 노도강으로 갔어요. 근데 이 노도강이 뭐 때문에 떠버리냐면 강북 개발권역이라는 게 뜨면서 노원구의 아파트가 한 번도 7억을 넘어간 적이 없는데 지금 11억까지 넘어갔어요. 미쳤어요. 이 서울의 집값이. 그러고 나니까 어디로 가요? 금관구. 금천구, 관악구, 구로구. 저기도 마찬가지로 10억이 넘었어요 이제.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강남 3기 신도시로 가요. 과천, 하남, 고양. 그리고 여기를 뛰어나서 이제 김포, 수원, 인천, 구리, 남양주까지 가서 남양주도 이제 10억대 아파트가 나왔어요. 청년주택의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청년주택의 제약 조건이 있어요. 9억 원 이상이 되면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돼요. 그럼 여기가 다 떠버렸는데 특별공급이라는 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정부의 정책이 내놓은 게. 그럼 이거 어떻게 되냐. 그리고 언제까지 이게 오를까. 제가 한번 답을 하나 좀 드릴까 하는데 1997년 IMF가 왔을 때 부동산 값이 그 주식값은 폭락을 했었고 금리는 어마어마하게 올라갔고 환율도 엄청나게 올라가서 서민들이 너무 힘들어졌던 시기가 있었는데 집값은 안 떨어졌어요. 집값이 언제 떨어지냐면 IMF로부터 2년 내지 3년 뒤에 집값이 폭락을 해요. 1999년 이때야 비로소 부동산 부자들이 헉거리면서 부동산 거지라는 말이 등장해요. 그때 외국인이 그걸 다 걷어들여요. 그래서 2000년대에 보면 우리 강남의 스타타워라고 그 지금은 강남 파이낸스라고 하는 이 GFC 빌딩이 그 론스타라는 데로 넘어갔어요. 이게 그때 산 거예요. 걔들이 헐값에 사서 팔고 나갈 때 몇 조의 돈을 벌고 왔어요. 그걸로 해서. 하나 더 볼까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을 때 미국의 리만 브라더스가 부도가 나면서 우리나라에도 엄청난 영향을 줬어요. 그때 주가는 폭락을 했어요. 근데 집값은 안 떨어져요. 2010년, 11년 이때 떨어져요. 그리고 나서 언제 올라요? 다시 2014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떨어지고 올라왔어요. 2014년부터 부동산은 계속 올라왔다고요. 2020년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집값이 떨어질 줄 알았더니 집값은 안 떨어져요. 근데 규제로 누르잖아요. 누르면 떨어져요. 떨어지는데 규제를 22번이나 눌렀더니 다 이동을 해요. 풍선 효과로 나타나서 이제는 전 우리나라 수도권 전체가 투기장으로 변해버렸어요. 그러면 이 투기장의 한도는 뭐예요? 신용대출이나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됐을 때 그게 언제예요? 제가 보기엔 내년 말이에요. 내년 말부터 집값이 떨어질 거예요. 이번에 7월 10일 날 부동산 정책을 발표한 거에 봤더니 내 집 마련을 위해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을 확대하겠대요. 그리고 청년들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하겠다고 해요. 청년들이 택할 수 있는 것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매입 또는 전세 임대라는 게 있어요.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 이하의 대학생 취업준비생 최초 2년 계약하고 2회 연장이 가능하니까 총 6년 동안 거주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도시 근로자 평균 소득 이하의 가구예요. 이래야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부모가 저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대학생일 경우는 부모하고 같이 살더라도 저런 그 임대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고 지방에서 올라온 경우도 마찬가지로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공공지원. 이게 도시근로자의 120% 이하, 소득이 120% 이하. 이게 이제 청년주택이에요. 청년주택은 기회가 꽤 있어요. 이것만 있느냐? 그 뒤에도 또 있어요. 그 혼자라고 하면 2인 이하로 생각하면 돼요. 2인 이하면 52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기준이 있는데요. 20%냐 100%냐 70%냐. 아까 120%라고 하는 것은 내 소득이 520만 원 이하면 돼요. 520만 원 이하면 저 청년주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 소득 합쳐서 210만 원밖에 안 된다고 그러면 또 나 혼자 있는데 독립세대인데 210만 원 이하라고 하면 아까 임대주택을 들어갈 수 있어요. 연립주택이나 뭐 이런 집들이거든요. 그런 데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런 걸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데 이번에 여기 보시면 공공임대 같은 경우하고 공공지원 민간임대 이 두 가지가 다 1순위가 50% 이하예요. 그러면 취준생들이나 소득이 있는데 낮은 소득을 가진 사람들은 여기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순위는 70%, 3순위는 1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공지원하고 공공임대
이걸 찾아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LH에 들어가면 공공 임대, 공공 뭐 지원 주택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LH 청약센터라는 앱이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면 걔네가 수시로 푸시 알람으로 나한테 보내주기도 하고 내가 들어가서 볼 수 있는데 카카오로 푸시 알람이 와요. 1년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새로 열리는 것들이 오니까 그걸 적극적으로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SH공사라는 데가 있어요. SH공사 홈페이지에 가면 자료가 수시로 떠요. 이 정도가 이제 내 집 마련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전세금에 대한 얘기도 하죠. 오르는 전세금에 대처하는 방법 중에 주택가격보다 높은 전세 보증금이 요즘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에 이 집을 사기는 부담스럽고 전세로는 들어가고 살고 싶다 그래서 집값이 10억인데 전세가 11억인 경우가 요즘 발생해요. 요즘 발생하거든요. 그 다음에 집값이 10억인데 전세가 8억인 경우가 허다해요. 이럴 때가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집값이 떨어져 버리면 전세금을 회수를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꼭 가입하셔야 돼요. 첫 번째로. 이게 전세가 너무 집값하고 붙어있다. 그러면 차라리 내가 보증금을 절반만 내고 나머지를 월세, 반전세라고 하는데 반전세로 활용하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에서 이제 두 번째 얘기를 마무리할까 하는데 여기서 그러면 주식은 어떻게 할까요? 라고 질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네, 저 아는 네. 분들이 엄청 그 동학개미혁명에 주변 분들 많이 참여했거든요. 네, 돈을 많이 벌었죠. 지난주부터 이제 까먹기 시작해요. 연말까지 계속 마이너스 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이때 우리가 흔들려서 어떤 걸 사야 될까라는 고민을 좀 하고 이때 떨어졌으니까 찬스다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찬스 아니에요. 갑자기 떨어졌다 갑자기 빡 올라가면 또 한 번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 주가 지수에 따라서 모든 종목이 뜨는 게 아니라 특별한 종목만 떠요. 그때는 정말 우량하고 이 회사는 절대 안 망한다. 그리고 이 회사는 배당금이 꽤 나온다. 이런 종목을 선택할 필요가 있는데 아주 쉽게 얘기하면 삼성전자라는 주식을 매월 적금하듯이 넣으세요. 삼성전자가 지금 59,000원 정도 되거든요. 59,000원을 한 달에 12만원 적금한다고 생각하면 두 주를 사는 거잖아요. 두 주를 계속 사세요. 그냥 매달. 이게 어떻게 될까? 제가 보기엔 내년에는요. 한 주당 2만원 이상 버는 거예요. 8만원 이상 돼요. 삼성전자의 가장 큰 장점은 첫 번째 분기 이익이 32조였어요. 1년이면 140억 정도 나올 거예요. 순이익. 1년 이익이. 그런데 이 이후에 더 좋은 화제가 많아요. 예를 들면 애플이나 뭐 엔피디아 이런 데하고 계약을 해서 파운트리라는 시스템 반도체를 공급하는 계약도 했고 그거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런 걸 좀 주목해 보시면 삼성전자를 사면은 거기에다 이자가 1년에 3%가 분기마다 나와요. 그러면 적금보다 10배는 수익률이 높아요. 여기까지가 두 번째 시간. 감사합니다. 굉장히 실질적인 팁을 얻었던 것 같아요. 이것으로 2부 마치고요. 또 우리 거품 프로젝트의 노래 듣겠습니다. 빚을 지지 않는 방법, 또 빚을 졌다면 이 빚을 어떻게 갚을 건가 이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우선 그 빚이라는 것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면요. 돈에 끌려다니느냐, 돈의 주인이 될 거냐, 돈에게 종이 될 거냐의 문제라고 생각되거든요. 돈의 주인 행세를 하려면 가장 첫 번째 내 수입 범위 안에서 사는 노력을 좀 해야 된다. 우리의 기준을 어디다 잡을 것이냐 이게 첫 번째예요. 저 질문 있어요. 네. 그러면 차를 구입해서 이제 뭐 할부나 이런 게 나가잖아요. 그게 내 월급의 몇 % 정도인 게 적당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빚에서 가장 중요한 이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전체 지출하는 이자 총액이 월 소득의 20% 이내여야 돼요. 그래야 내 통제가 가능해요. 근데 그 20%를 초과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통제 불가능한 상태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가능하면 내 대출을 받더라도 내 전체 소득의 20% 이내에서 이자를 감당할 수 있게. 그럼 할부금도 역시 똑같이 그런 수준이어야 되겠죠. 세 번째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대한민국 사회는 인간관계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인간관계에 쓰는 돈도 총액 할부를 정하라는 거예요. 네 번째 이제 기댈 수 있는 커뮤니티. 내가 돈을 쓰는 돈을 최대한 줄이게 되면 혼자 외로워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네. 외로워지지 않으려면 나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커뮤니티에 들어가는 게 좋겠죠. 미치지 않는 두 번째 방법은 내 안에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가치 기준을 정하는 거죠. 두 번째로 이제 그 사고 나서 갚지 말고 채우고 나서 살아. 이제 내년 연말 되면 여행이 풀릴 텐데 그때를 위해 지금 준비하라는 거예요. 차라리 저축을 하라는 거예요. 그때를 목표로. 네. 여행과 함께 추억을 남겨야지 여행과 함께 빚을 남기면 불행하잖아요. 세 번째로 제가 할부 대신 목돈 사용 습관을 가져라.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있는 게 무이자 할부예요. 전 세계 무이자 할부가 없어요. 이 무이자 할부에 익숙해지는 것도 하나의 마케팅이에요. 대기업의 마케팅. 할부 대신 목돈 사용을 습관화시키면 목돈을 내려고 하면 부담스럽잖아요. 그 다음에 체크카드를 쓰는 이유는 내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게 나한테 문자로 오면 돈이 줄었네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걸 조절할 수 있거든요. 그다음 네 번째로 가능하면 내 나이에 맞게 구매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 친구들한테 돋보이기 위해서 차를 좋은 차를 뽑으면 그 순간부터 내 친구들과 빚을 더 진다는 거예요. 가능하면 체크카드 사용하고 올해 정도보다 좀 낮은 수준의 소비를 하는 게 좋겠다. 세 번째 얘기를 좀 하죠. 빚을 안 질 수 있는 예방적인 것이 필요해요. 요즘 가계부 앱이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첫 번째 토스에서도 나왔고요. 뱅크샐러드라는 앱이 있는데 여기를 이용하면요. 내 통장에 얼마가 들어가 있는지 내 신용카드로 지금 어디에 썼는지 금융비서가 친절하게 나한테 푸시알람을 알려줘요. 그래서 가능하면 뱅크샐러드나 토스 같은 걸 이용을 해서 가계부를 써라.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결산을 해라는 거죠. 그거 아니면 방임이 돼요. 두 번째로 보증 얘기. 보증은 은행에서 보증을 요구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었기 때문이에요. 그럼 그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내가 책임진다는 것은 굉장히 교만한 짓이에요. 세 번째 제가 한 예를 좀 들어볼까 합니다. 그 전업주부인데요. 전업주부 A씨가 3천만 원을 빚으로 시작해서 불과 3년 만에 1억의 빚이 됐어요. 이 사람의 빚을 잠깐 볼까요? 친구가 보증을 사달라고 해서 3천만 원짜리 빚 보증을 샀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보증의 위험성을 너무 과소평가한 거죠. 그리고 남편 몰래 어떻게 해보려고 했어요. 결혼한 신혼부부,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맞벌이 부부였어요. 그래서 이걸 충분히 자기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보증의 위험성에서 자기가 헤매고 그 과소평가한 데다가 부부간의 돈에 대한 비밀이 생긴 거예요. 부부간의 돈에 비밀이 생기면요, 그 가정에 돈을 모으는데 비밀이 생기는 거야. 뭐 그건 각자 모으니까 괜찮지만 각자 빚을 비밀로 쌓아놓으면 나중에 정말 암덩이처럼 어마어마한 상태가 될 수 있어요. 이 부채 증가의 원인은요, 부족할 때마다 카드로 메꾸다 보니까 실제로 빚 갚는데 얼마 들어가고 생활비로 얼마 쓰는지를 알 수가 없었어요. 카드에서 들어오고 카드에서 빠져나가니까 알 수가 없는 거죠. 초과 지출에 대해서 무방비해서 생활비 조절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리고 임신하다 보니까 직장에서 퇴사를 했어요. 소득이 갑자기 줄었는데 지출을 줄일 수가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죠. 거기에다 리볼빙까지 이용을 했어요. 리볼빙이라고 하는 건 카드를 결제해야 되는 금액이 100만 원인데 내가 100만 원이 없으면 10만 원만 결제할 수 있어요. 그럼 10만 원만 결제하고 90%를 결제를 안 했어도 결제 안 한 걸로 한 게 아니라 다음 달로 2월 돼서 다음 달에 갚으면 돼요. 근데 이 리볼빙의 이자율이 20%가 넘어요. 근데 이게 서비스인 줄 알고 이용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제가 옛날에 상담할 때 한 가수가 찾아왔는데 리볼빙을 계속 쓰고 있더라고요. 왜 쓰냐라고 했더니 이거 서비스 아니에요? 그 신용카드 회사에서는 서비스를 준 게 없어요. 현금 서비스도 현금 대출이에요. 단기 대출이에요. 리볼빙 서비스도 리볼빙 대출이에요. 이걸 착각하면 안 돼요. 그것도 고리 대부업자라는 사실을 신용카드 회사는 고리 대부업자예요. 이걸 잊지 마십시오. 자, 이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빚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도 또 원래 60만 원씩 내요. 이것저것 문제가 엄청나게 많은 집이니까 1억이 순식간에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 부채가 가족한테 전염돼서 뒤늦게 이걸 남편한테 이실직고 했겠죠. 1억이 됐으니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급한 대로 카드론하고 신용대출을 받아서 갚았어요. 그러니까 고금리 대출을 받아서 갚다 보니까 가족에게 전이가 됐겠죠. 월급 받으면 빚 갚는데 다 빠져나오고 나니까 다시 신용카드로 생활하고 얼마를 갖고 얼마를 생활을 하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부채가 가족에게 전염되고 돈 관리 능력이 부족해져 버렸고 결국 5년 만에 빚이 1억이 된 거죠. 3년이라고 해도 5년이네요. 자, 월 350만 원 수령해서 대출 상환 135만 원, 리볼빙 170만 원, 월 생활비 155만 원 내다 보니까 늘 110만 원이 적자예요. 그럼 이 집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자, 대출 상환하던 135만 원을 프리워크아웃이라는 것을 이용하거나 바꿔드림으로 바꿔버리면요, 이자가 확 줄어서 얼마까지 줄어버리냐면요,
30만 원까지 줄일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모르는 거죠. 두 번째로 리볼빙 금액은 전환대출로 바꾸면 이 170만 원이요. 전환대출로 바꾸면 한 달에 5만 원에서 10만 원밖에 안 나가요. 그럼 얼마를 줄일 수 있어요? 100만 원 이상 줄일 수 있거든요. 이게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보통의 케이스라서 제가 샘플로 하나 가져온 거거든요. 자, 이 샘플을 갖고 이제 하나씩 가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간간히 신용카드로 쓰다 보면 적자가 발생해요. 가계부를 작성하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로 간간히 적자가 발생하니까 현금 서비스나 카드로는 마이너스 통장에 약관대출, 보험 약관대출 같은 걸 이용하면 계속 증가해요. 그래서 이 대출 금액과 조건이 확실히 파악이 안 되다 보니까 대출을 못 갚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출 금액과 조건을 확실히 파악하고 신용도가 더 나빠지기 전에 원리금 상환 방식으로 바꾸면 여기까지도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감당을 못하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고금리 대출 가요. 고금리 대출 이 사람이 아까 현금 서비스 카드론 이거 받았으니까 이걸 해결하면 되는데 세 번째로 고금리 대출까지 이용하게 되면 세이망 홀씨 대출이나 전환 대출이라는 걸 이걸로 충분히 바꿀 수 있거든요. 여기도 통제가 돼요. 여기까지 통제가 돼요. 제가 아까 통제를 계속 된다고 얘기한 거, 통제 가능 빚과 통제 불가능한 빚이 있어요. 여기까지 되는데 여기서 이제 연체가 발생하기 시작하면 이건 통제 불가능한 빚이에요. 이때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라는 데가 있어요. 옛날에 신용회복위원회라고 했는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로 가면 30일 이상 또는 30일 미만 이걸로 따져요. 30일 이내 30일에서 90일, 90일 이상 이 세 가지가 있으니까 이 세 가지에 따라서 처방이 나올 수 있는데 그 처방이 바로 서민통합정육센터의 연체전 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그 다음에 개인 워크아웃, 그 다음에 이걸 뛰어넘어서 더 이상 안 된다. 그러면 개인회생 파산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절차가 있는데 여기까지가 중요해요. 고금리 이용 여기 한번 발 들여놨을 때 여기서 자기가 통제를 하지 않으면 그 다음 통제 불가능으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에게 빚에 대한 정리 기술을 가르쳐드리면 첫 번째 부채 리스트를 만들어요. 올크레딧이라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면 내 부채가 한 방에 정리될 수 있도록 쫙 나와요. 이자가 얼마인지 원리금 균등 상환인지 이걸 다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왜 내가 빚을 졌었지? 이 원인을 차단하지 않으면 빚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부모님과의 관계 한계를 정하라는 거예요. 내가 소비가 문제가 있다면 소비에 대한 통제를 하기 위해서 소비출에서 뭐가 과다하게 있는지를 봐서 가계부를 써야 된다. 구체적으로 예산을 짜야 된다. 투자는 안 되는데 투자를 자꾸 한다. 그럼 나는 투자에 안 맞는 사람이에요. 담보대출을 뭘로 받았는지 악성 대출인지 아닌지를 분석해야 되니까 보고 나서 악성 대출이면 건전한 대출로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내가 월 분할 상환인지 일시 상환인지 이자율이 어떻게 되는지 이걸 먼저 봐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알맞는 출구 전략을 선택을 해야 돼요. 출구 전략의 첫 번째가 뭐냐면 소비 패턴을 구조조정하는 거예요. 내 소비 패턴을 구조조정해서 더 이상 과다하게 지출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보험료가 과다하게 나간다, 외식비가 과다하게 나간다 이런 게 원인이라면 그 원인을 찾아서 처방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빚의 구조를 똑똑하게 보고 나서 통제 가능한 빚인지 통제 불가능한 빚인지 먼저 봐서 통제 가능한 빚이라면 대출 건수를 줄이는 거예요. 저축은행에 대출 받은 게 위험할까요? 은행 캐피탈 대출 저축은행 이렇게 한 세 군데서 은행에서 2천만 원, 저축은행에서 500만 원, 캐피탈에서 300만 원 대출 받았어요. B라는 사람은 그 캐피탈에서 3천만 원을 대출 받았어요. 어떤 게 더 안 좋을까요? 힌트는 대출 건수를 줄이라는 거였어요. 캐피탈 같은 그 은행이 아닌 제2금융권에 대출 받은 게 위험한데 그보다 더 위험한 거는 여러 건을 대출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한 건으로 옮기면요. 캐피탈에서 한 건밖에 대출 안 받았으면 이 사람은 그 제1금융권으로 옮길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정말 중요해요. 대출 건수를 줄여라. 그래야만 신용도가 올라가요. 신용도는 대출 건수가 많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것도 사실은 처음에 막 연 걸린 듯이 있다 그러면 한 건으로 몰아서 저축은행 같은 데에서 한 건으로 몰아서 대출을 받아서 다 갚아버리고 나서 한 6개월 지나면 신용등급이 회복이 돼요. 그러면 그 지방은행의 신용대출로 갈아탈 수 있어요. 지방은행에서 갈아타면요 그 다음에 신용은행으로 갈아탈 수 있어요. 그럼 1년 만이면
1년이면 신용등급이 7등급에서 최소한 2등급까지 올라올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적금이나 보험이나 휴면계좌를 정리해서 가능하면 아주 내가 꼭 필요한 실손보험 외에는 나머지 거를 정리하는 데 사용하는 게 더 유리해요. 세 번째로 바꿔드리면 햇살론 등으로 일단 갈아타서 금리를 떨어뜨리는 게 좋겠고요. 두 번째로 통제 불가능한 빚이 있다면 첫 번째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찾아가라. 거기 가면 답이 있어요. 통제 불가능한데 내가 연체를 시킨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연체를 시켜도 30일 이내예요. 그러면 그 연체전 채무조정이라는 게 신속 채무조정이라는 게 요즘 생겼어요. 최근 요거는 그 연체가 없거나 연체 30일 이내면 돼요. 이걸 선택하면 상환기간을 연장시켜줘요. 1년 내에 갚아야 될 거 10년 동안 갚으면 돼요. 그럼 10년 동안 불안하니까 훨씬 더 갚기가 쉽겠죠. 그리고 그동안 연체이자가 있었다면 채무감면 시켜줘요. 이런 걸 이용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연체가 30일에서 90일 이내 요 안에. 그럼 이제 여기서 궁금한 게 한꺼번에 90일 또는 뭐 60일 이상 연체돼야 되나요? 아니죠. 대부분 연체는 한 3일만 연체시켜도 막 카드사에 전화 오고 난리가 나는데 연체를 30일 동안 연체시킬 수 있는 그런 강심장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3일씩 하면 10달이면 30일이죠. 누적이에요. 누적 연체로 30일에서 90일 이내면 프리워크아웃이라는 걸 선택할 수 있는데 프리워크아웃을 선택하면요. 저희 교회 집사님이 몰래 찾아가서 제가 이걸 도와드렸는데 이분의 한 달에 400만 원 나가는 걸 이걸로 조정했더니요. 한 달에 60만 원도 해결했어요. 한 달에 60만 원에서 10년 동안 상환하는 거예요. 10년 동안. 그 다음에 90일 이상, 3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 누적 개념으로 이럴 경우는 여기는 원금도 일부 탕감해줘요. 원금의 30% 범위 내에서 탕감을 해준 그런 제도가 있으니까 이걸 이용하라는 겁니다. 이 정도까지는 그래도 신용 등급에 문제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약 한 3년만 지나면 신용 등급 원상 회복 시켜줘요. 여기에 중요한 거는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가서 신속 채무조정이나 프리워크아웃이나 개인 워크아웃이나 이런 걸 활용하려면 소득이 있어야 돼요. 고정적으로 매달 얼마씩 버는. 예를 들면 아르바이트를 해도 똑같아요. 아르바이트로 벌어도 버는 돈이에요. 소득이 있으면 돼요. 매달 정규 소득만 있으면 3개월 이상만 소득이 유지가 됐으면 이런 대상이 돼요. 소득이 없어도 가능한 건 이거예요. 햇살론이나 미소금융으로 갈아타는 건 가능해요. 바꿔드리는 건 이런 건 가능해요. 그 다음에 빚의 한도가 너무 크다. 그러면 해결하는 방법은 개인회생하고 파산밖에 없는데 이거를 무조건 변호사를 찾아가지 말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이라고 하는 것. 법률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법률의 보호를 못 받는 사람을 위해서 정부가 마련한 제도예요. 대한법률구조공단. 그야말로 법률로 구조를 해준다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 이제 나중에 변호사 살 돈이 없다 그러면 여기서도 국선 변호사를 해주기도 하거든요. 모든 소송, 형사, 민사 소송까지 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이용할 수 있는데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변호사 찾아가기 전에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먼저 가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파산과 개인회생의 차이점은 개인회생은 내가 소득이 있어야 돼요. 소득이 있어야지 개인회생이고 파산은 소득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그런데 파산이 된다는 건 이 사람은 아예 회생불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앞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 이름으로. 그러니까 면책까지 받아야 일정 기간이 지나면 경제활동이 가능하고 그 전에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개인회생은 5년 동안 내가 빚의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돈으로 빚을 5년 동안 갚는 거예요. 그러면 끝이에요. 그럼 5년 동안 내 채무가 완전히 면제돼요. 그것도 4인 간의 채무까지 다 해당돼요. 이 부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세 번째 준비한 빚에 대한 얘기였네요. 빚을 해결하는 방법, 빚지지 않는 방법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 있으세요? 저는 아까부터 차에 관한 질문을 계속 하게 됐는데 자꾸 주변에서 차를 바꾸고 싶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나 뭐 나중에 결혼을 하면 또 큰 차가 필요하다는 그 남자들의 주장이 그 친구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히려 결혼하기 전에 차를 사야 된다. 왜냐면 나중에 결혼하면 돈이 없으니까 차를 못 사니까 좀 좋은 차를 사놔야 이제 결혼하고 갚으면서 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차는 사는 순간부터 저축할 여력이 없어져요. 자동차는 비용이 기본적으로 생각해보면 자동차는 첫 번째 세금이 있어요. 자동차세 1년에 한 번 내는 2번 내는 자동차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류세가 있어요. 그 다음 보험료가 나가요.
이 세 가지를 계산해 보면요, 그냥 싼 자동차를 뽑아도 자동차 보험료하고 세금 이 두 가지만 계산해도 1년에 약 200에서 300만 원이 날아가요. 그리고 문제가 없으면 괜찮아요. 차 몰다 보면 부딪히거든요. 수리비가 들어가요. 그런 것까지 계산한 데다가 할부금까지 계산하면 그러면 금액은 엄청나게 커지죠. 그래서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데, 저는 그 결혼해서 아이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차를 뽑지 마라 라는 주장을 해요. 지금도 애가 태어나면 기동성이 있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때는. 그런데 그것도 중고차로 시작하는 게 훨씬 더 좋다. 왜냐하면 그 돈이 안 모아져요. 너무 먼 일이라고들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 내가 이걸 변제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시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들어야 하지만 이미 좀 많이 포기하시기도 하신 것 같아요. 청년 때는 빚을 안 지려는 노력이 먼저 필요한데, 아까도 제가 말씀했지만 빚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는데 제 통제 범위 내에 놔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가능하면 정부 제도를 최대한 이용해라는 거예요. 대출을 받더라도 은행에서 대출을 먼저 받지 말고 중소기업청에서 제공하는 생활자금 대출 같은 게 있어요. 월세 대출도 있거든요. 그런 거 이용하면 정부 돈 내가 나중에 내가 문제가 생겨도 정부한테 나 못하겠어요 그럼 정부가 알아서 하겠죠. 그런데 내가 금융기관을 이용하면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그 차이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귀한 얘기 해주신 백정선 대표님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의 박수.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제 4회 돈 없는 청년들의 자산관리법 시즌 4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패널들 같이 일어나서 인사 한번 할까요?